털컥. 낡은 철제라커 문이 쉰 목소리 같은 소음을 내며 닫혔다. 이제 막 지급받은 몸에 익지 않은 잿빛 보안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박장호가 거울 앞에 섰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 짧게 깎은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오랜 세월의 풍파가 새겨진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의 육중한 체격은 유니폼을 금방이라도 찢어버릴 듯 팽팽했지만 어쩐지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시선은 늘 바닥을 향해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처럼. 오늘부터 그는 대한민국 최대 물류허브 JW그룹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의 야간 보안팀 소속이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밤새도록 거대한 창고들 사이를 묵묵히 순찰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조용하고 단순한 일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거대한 물류 창고 사이를 휘젓고 다녔다. 수십 미터 높이의 선반들 위에는 대한민국 전역으로 배송될 상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거대한 지게차들이 궤도를 따라 무인으로 움직이며 내는 기계음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박장호는 정해진 순찰로를 따라 묵묵히 걷고 있었다. 그의 둔탁한 발걸음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저쪽 복도 끝에서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젊은 남자 무리가 나타났다. 대여섯 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그들은 이곳의 잿빛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옷과 신발로 치장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들의 놀이터에라도 온 것처럼 거침없이 행동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한눈에 봐도 리더 격인 남자가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오만한 미소를 입가에 건 채 걷는 그는 이 거대한 왕국의 왕자 JW그룹 최 회장의 외아들인 최민준이었다. 장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길 한쪽으로 비켜섰다. 그는 마찰을 원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 목표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지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최민준의 무리가 그와 스쳐 지나가던 바로 그 순간 민준이 일부러 어깨를 강하게 부딪혀 왔다. 어이쿠. 민준은 과장된 몸짓으로 비틀거리며 장호를 노려봤다. 장호의 육중한 몸과 부딪힌 그의 어깨가 오히려 더 아팠을 테지만 그의 얼굴에는 적반하장의 분노가 가득했다. 야, 아저씨,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장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최민준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뭐야, 이 새끼, 벙어리야?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서며 장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찔렀다. 그의 뒤에 있던 무리들이 키득거리며 그들을 둘러쌌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떼처럼 장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나지막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표하려 했다. 하지만 최민주는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사과를 하랬지. 누가 고개만 까딱거리래? 무릎 꿇어. 그 말에 장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변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들었어? 우리 민준 도련님이 무릎 꿇으래잖아. 아저씨,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말 잘 들어야 할 텐데. 그들의 조롱 속에서 장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민준의 발이 장호의 가슴을 향해 날아들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호의 거대한 몸이 뒤로 맥없이 낮아빠졌다. 그의 등과 머리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부딪혔다. 크아하! 최민준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신 같은 새끼. 진짜 꿀을 줄은 몰랐네. 재미없게. 그는 바닥에 쓰러진 장호를 향해 다가가 군화발로 그의 옆구리를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하는 듯 그의 친구들을 돌아보며 웃으며 말했다. 야, 근데 이 아저씨 맷집 하나는 좋아 보인다. 곰 같지 않냐?
그의 친구 하나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이 정도 덩치면 쳐도 안 죽겠지? 그 말이 신호탄이었다. 최민준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없는 장호를 내려다보며 경멸과 희열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쳐도 안 죽겠지? 그리고 그의 발이 다시 한번 장호의 복부를 향해 날아들었다. 퍽퍽퍽. 그를 시작으로 무리 전체가 달려들어 쓰러진 장호를 향해 무자비한 발길질을 퍼붓기 시작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그들의 역겨운 웃음소리와 욕설, 그리고 둔탁한 타격음이 밤의 정적을 잔인하게 찢어놓았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 폭행에 지친 그들이 숨을 헐떡이며 물러섰다. 장호는 먼지투성이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있었다. 유니폼은 흙발자국으로 더러워졌고 입가에서는 희미하게 피가 흘러내렸다. 에이, 시시해.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없잖아. 최민준이 침을 뱉으며 말했다. 가자. 술이나 마시러.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의 현장을 뒤로 한 채 유유히 사라졌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창고에는 다시 기계음과 정적만이 남았다. 잠시 후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장호가 아주 천천히 신음소리 하나 없이 몸을 일으켰다. 그는 무릎을 털고 찢어진 입가를 손등으로 슥 닦아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 평소처럼 바닥을 향해 있던 그의 눈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그 눈은 더 이상 순하디 순한 중년 남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감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음을 확인한 최상위 포식자의 지독히도 고요하고 냉정한 눈빛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자신을 밟고 지나간 모든 놈들의 얼굴, 발차기의 각도, 그리고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데이터처럼 저장되고 있었다.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했다. 저 어린 짐승들에게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한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온몸으로 가르쳐 주기로. 오늘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놈들의 비명이 어디까지 울려 퍼질지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민준과 그의 무리가 떠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는 내팽개쳐진 쓰레기처럼 박장호만이 남아있었다. 공기는 매캐한 먼지 냄새와 그들의 비릿한 웃음소리의 잔향으로 가득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호도노 굴욕과 폭력 앞에서 분노하거나 절망에 빠져 신음소리라도 냈을 것이다. 하지만 장호는 달랐다. 그는 천천히 아주 고요하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방금 겪은 일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한편의 저급한 연극을 관람한 것처럼 그는 더러워진 유니폼을 무심하게 털어내고 찢어진 입가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순찰 경로를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전이 그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력한 발걸음이었다면 지금은 먹잇감의 영역을 파악하는 맹수의 탐색과도 같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바닥을 향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고의 거대한 구조물, 수없이 얽힌 파이프라인,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CCTV 카메라의 위치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의 폭행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최민준의 발차기 각도, 무리들의 위치, 그들의 힘의 세기, 그리고 그들이 장호를 둘러쌌을 때 완벽하게 드러난 CCTV의 사각지대까지.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3차원 지형 데이터처럼 완벽하게 저장되고 있었다. 그들이 장호를 짓밟은 바로 그곳이 이 거대한 물류센터의 유일한 감시의 공백지대라는 사실을 장호는 자신의 몸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날 밤 순찰을 마친 장호는 직원 휴게실 구석에 있는 낡은 간이 침대에 몸을 뉘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는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귀에 꽂는 형태의 통신장치를 꺼내 조심스럽게 착용했다. 지지직거리는 미세한 소음과 함께 그의 귓가에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망치 응답하라. 첫날 임무는 어땠나? 망치. 그것이 국가정보원, 국정원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아는 그의 진짜 코드네임이었다. 그리고 박장호라는 이름은 그의 수많은 위장 신분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국정원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법의 이름으로는 단죄할 수 없는 거악들을 처리해온 전설적인 비밀 요원이었다. 여기는 망치. 장호가 잠꼬대처럼 나지막이 속삭였다. 신고식은 아주 거칠었어. 하지만 덕분에 블라인드 스파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했다. 예상대로야. 그의 임무는 단순한 물류 창고 경비가 아니었다. 국정원은 수년 전부터 JW그룹 최 회장이 이 거대한 물류센터를 이용해 동남아시아 무기 밀매 조직과 연계하여 첨단 군사 장비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교활한 늙은 여우였다. 그는 완벽한 물류 시스템과 철통 같은 보안, 그리고 정관계에 깊숙이 뻗어 있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국정원의 모든 감시망을 비웃듯 빠져나갔다. 수많은 요원들이 투입되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했다. 마침내 국정원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망치 박장호였다. 그의 임무는 가장 낮은 곳으로 침투하여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는 평범한 노동자로 위장한 채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부터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최민준에 대한 보고서는 통신 너머의 목소리가 물었다. 장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쳤다. 전형적인 아나무인.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왕국 안에서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는 어리고 어리석은 짐승에 불과해. 하지만 쓸모가 있겠어. 장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민준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다. 저런 종류의 인간은 언제나 방심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방심은 언제나 결정적인 실수를 낳는다. 오늘 그가 장호를 폭행한 것처럼 그것은 장호에게 완벽한 위장 신분을 제공해 주었다. 이제 이 창고 안에서 그는 그저 최민준 도련님에게 찍혀서 얻어터지는 불쌍한 늙은 경비일 뿐이었다. 누구도 그를 경계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무관심 속에서 그는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사냥을 시작할 터였다. 다음 날 장호는 얼굴에 멍이 든 채로 다시 출근했다. 동료 경비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차거나 혹은 못 본 척 시선을 피했다. 박 선생, 괜찮아? 어제 그놈들한테 당했다며. 에휴, 저 싸가지 없는 놈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참아. 저놈들 밉보여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나이 지긋한 경비 반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그 위로 속에는 괜히 나서서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가 담겨 있었다. 장호는 그저 어눌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아무런 힘도 없고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고단한 중년 남자를 연기했다. 그리고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순찰을 돌 때마다 어젯밤 최민준의 무리가 머물렀던 구역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마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눈은 거대한 컨테이너들을 실어 나르는 자동화 크레인의 움직임, 특정 구역에서만 유독 분주하게 움직이는 지게차들의 동선, 그리고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레드존 창고의 출입 기록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의 머릿 속에서는 수만 개의 정보 조각들이 모여 거대한 지도를 완성해 가고 있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진짜 피가 흐르는 동맥은 어디이며 그 피를 몰래 빼돌리는 암적인 존재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의 후각은 이미 그 희미한 피 냄새를 맡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장호의 예상대로 그의 나약한 태도는 최민준의 오만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최민준에게 박장호는 이제 저항할 의지조차 없는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재미있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더 이상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장호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서서히 말려 죽이기 시작했다. 그는 장호에게만 일부러 가장 힘들고 더러운 구역의 순찰을 떠넘겼다. 폐기물 처리장 근처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밤새도록 자리를 지키게 하거나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 몇 시간이고 제초 작업을 시키는 시기였다. 동료 경비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그를 돕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장호를 전염병 환자처럼 피하기 시작했다. 그와 엮였다가는 자신들마저 최민준의 눈밖에 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장호는 이 모든 부당한 대우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체념한 듯한 표정만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계속되고 있었다. 최민준이 그를 보낸 폐기물 처리장은 사실상 이 물류센터의 모든 비밀이 버려지는 곳이었다. 장호는 그곳에서 파쇄된 문서 조각들을 몰래 수거했다. 밤이 되면 그는 휴게실 구석에서 퍼즐을 맞추듯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갔다. 조각난 단어와 숫자들 속에서 그는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의 이름, 실제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납품 단가,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폐기 비용 청구서. 그것들은 모두 최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최민준의 괴롭힘은 장호에게 뜻밖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했다. 어느 날 민준은 자신의 VIP 고객들을 위한 비밀 파티를 레드존 창고 중 하나에서 열었다. 그는 장호를 그곳의 청소 담당으로 지목했다. 모두가 파티 준비로 분주한 틈을 타 장호는 창고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창고의 한쪽 벽면 전체가 사실은 거대한 위장벽이었다. 그는 벽의 미세한 틈을 발견하고 특수 제작된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밀어 넣었다. 카메라가 비춘 벽 너머의 풍경은 충격적이었다. 그곳에는 공식적인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비밀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군용으로 보이는 식별 번호가 모두 제거된 무기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바로 국정원이 수년간 찾아 헤매던 무기 밀매의 심장이었다. 장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카메라를 회수하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다. 그날 밤 파티가 시작되었고 장호는 출입구에서 경비를 서야 했다. 그는 술에 취해 거나하게 떠드는 최민준과 그의 VIP 고객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고 들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암호처럼 섞인 거래 조건과 다음 선적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주 금요일 큰 거 하나가 들어올 거야. 이번 건이 성공하면 우린 한동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거라고 최민준이 자신의 사업 파트너에게 자랑하듯 말했다. 다음 주 금요일, 장호는 그 날짜를 자신의 머릿속에 깊이 새겼다. 하지만 최민준은 생각보다 눈치가 빠른 짐승이었다. 그는 장호의 순종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그만두거나 혹은 반항이라도 했을 텐데 저 늙은 경비는 마치 아무런 감정도 없는 로봇처럼 모든 것을 받아내고 있었다. 너무나도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 그것이 오히려 그의 의심을 샀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장호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박장호 52세 전직 공장 노동자, 가족 없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남자. 국정원이 만들어낸 그의 위장 신분은 완벽했다. 별거 없어, 도련님. 그냥 운이 더럽게 없는 늙은이일 뿐이야. 부하의 보고에 최민준은 잠시 안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장호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아주 위험하고 잔인한 시험을. 며칠 뒤 물류센터에서 의도적인 화재 경보가 울렸다. 모든 직원들이 비상대피하는 혼란 속에서 최민주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장호를 외진 창고로 끌고 갔다. 그들은 장호의 손발을 묶고 그의 머리에 자루를 씌웠다. 아저씨, 요즘 우리 물건에 자꾸 손대는 쥐새끼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최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 쥐새끼들과 한패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그는 부하에게 눈짓했다. 부하는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들고 장호에게 다가왔다. 마지막 기회야. 아는 걸 전부 불어.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림을 그려주게 될 테니. 지독한 살기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웠다. 장호의 위장 신분이 발각될 절체절명의 위기. 바로 그때 그의 귀 속 통신장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망치 위험하다. 지금 즉시. 하지만 장호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훈련받은 요원의 모습을 보인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그는 오히려 더 비굴하고 더 절박하게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의 처절한 비명은 곧 시작될 피해 축제를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다. 최민준의 부하가 시뻘겋게 달궈진 쇠꼬챙이를 들고 박장호에게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고의 낡은 철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문 앞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의 젊은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그는 이 물류센터의 IT 관리팀 인턴인 김인우였다. 저기 화재 경보가 오작동인 것 같아서 시스템 점검하러 왔는데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창고 안의 끔찍한 광경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최민준의 미간이 좁아졌다. 어떤 새끼야? 누가 함부로 들어오랬어? 그는 재수없게 방해꾼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짜증이 치밀었다. 김인우는 평소에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는 최민준과 눈이 마주치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가 허둥지둥 돌아서서 도망치려 할 때였다. 거기서 최민준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내가 뭘 봤는지 못 봤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리 와. 최민준의 부하들이 인우를 붙잡아 장호의 옆에 무릎 꿇렸다. 인우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도련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시끄러워. 최민준은 이제 장호에게 흥미를 잃었다. 대신 그의 잔인한 시선은 새로운 장난감 김인우에게로 향했다. 내가 이 아저씨 대신 대답해봐. 우리 회사 기밀을 빼돌리는 쥐새끼가 누군지 알아? 장호는 이 모든 상황을 자루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인우를 위험에 빠뜨린 것을 자책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임무를 실패로 만드는 길이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다. 그는 묶인 몸을 미친 듯이 발버둥 치기 시작했다. 마치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으악, 살려주세요. 저는 아니에요. 그의 격렬한 몸부림에 그가 묶여있던 낡은 선반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선반 위에는 무거운 공구 상자들이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었다. 최민주는 장호의 발악을 보며 비웃었다. 저 병신 이제 와서 발광이네. 바로 그 순간 장호는 온 힘을 다해 선반 기둥을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선반이 균형을 잃고 최민준의 무리가 있는 쪽으로 쓰러지기 시작했다. 위험해, 피해, 무리들이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 흩어졌다. 무거운 공구 상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장호는 묶인 손으로 재빨리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커터를 꺼내 밧줄을 끊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씌워진 자루를 벗어던지고 공포에 질려 굳어있는 김인우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도망쳐. 그는 인우를 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내고 자신도 뒤따라 빠져나왔다. 그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장호는 인우를 데리고 미로 같은 복도를 정신없이 달렸다. 뒤에서는 최민준의 분노에 찬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저 새끼들 잡아, 당장 잡아. 한참을 달려 겨우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인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장호를 올려다봤다. 아, 아저씨, 괜찮으세요? 장호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방금 전 그 혼란 속에서 인우는 똑똑히 보았다. 장호의 움직임은 공포에 질린 사람의 몸부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계산한 정확하고 날카로운 움직임이었다. 그는 선반이 쓰러질 각도와 타이밍을 완벽하게 조절하여 누구도 다치지 않으면서 자신과 인우가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아저씨, 대체 누구세요? 인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호는 대답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자네, 이런 지옥에서 계속 살고 싶은가? 그날 밤, 인우는 장호의 비밀 거처를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IT 관리팀에서 일하며 우연히 발견했던 JW그룹의 서버에 숨겨진 비밀 장부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 장부에는 최 회장이 수년간 저질러온 모든 비자금 조성 내역과 무기 밀매 기록이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다. 이 암호를 풀 수만 있다면 그들을 모두 끝장낼 수 있어요. 인우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암호는 국정원 최고의 전문가들도 몇 달은 걸릴 만큼 복잡한 구조였다. 시간이 없어. 최민준이 말한 선적일이 바로 내일 모레야. 장호가 말했다. 바로 그때 인우의 얼굴에 무언가 떠오른 듯한 표정이 스쳤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위험하지만 그는 최 회장의 개인 컴퓨터에 직접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컴퓨터에만 암호를 우회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최 회장의 사무실은 이 건물의 최상층 철옹성과도 같은 곳이었다. 수십 개의 동작 감지 센서, 적외선 감지기, 그리고 24시간 감시하는 무장 경호원들까지. 잠입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장호의 얼굴에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길은 언제나 있는 법이지. 다음 날 이 물류센터에서는 창립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최 회장을 비롯한 모든 VIP들이 참석하는 이 건물의 보안이 가장 삼엄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허술해지는 바로 그날. 장호와 인우는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가장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이 마침내 손을 잡은 것이다. 최민준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JW그룹 창립 기념 행사의 밤이 밝았다. 물류센터의 중앙홀은 화려한 연회장으로 변신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다. 연회장의 주인공인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연회장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는 그의 제국을 영원히 지탱해줄 거대한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바로 장호가 찾아 헤매던 마지막 선적이었다. 박장호와 김인우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들은 연회가 절정에 달해 모든 이들의 관심이 중앙홀에 쏠리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려야 했다. 인우는 IT 관리실에 남아 이 건물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장호에게 길을 열어주는 임무를 맡았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CCTV 화면이 그의 모니터에 떠올랐고 복잡한 보안 코드가 빗줄기처럼 흘러내렸다.
망치 3번 복도 CCTV 10초간 루프 상태로 전환한다. 지금 이동하라. 그의 목소리가 장호의 귓속 통신 장치로 전달되었다. 장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인우의 지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그는 유령처럼 복도를 지나고 레이저 감지망을 고개사처럼 통과했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늙은 경비가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잘 벼려진 한 자루의 칼이었다. 마침내 그는 최 회장의 사무실이 있는 최상층에 도착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최 회장의 사무실 문은 지문과 홍채 인식, 그리고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자랑했다. 인후 문을 열 수 있겠나? 장호가 나지막이 물었다. 30초만 벌어주세요. 인후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무장 경호원 2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정기 순찰 중이었다. 장호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10m, 5m, 경호원들이 그의 바로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 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최 회장 사무실의 육중한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렸다. 장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바람처럼 안으로 몸을 날리고 소리 없이 문을 닫았다. 최 회장의 사무실은 그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거대한 책상, 최고급 가구,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값비싼 예술품들. 장호는 그 모든 것에 한눈도 팔지 않고 곧장 최 회장의 개인 컴퓨터로 향했다. 그는 인우가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컴퓨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암호화된 폴더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침내 마스터키 파일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파일을 휴대용 저장 장치에 복사했다. 성공했다. 그가 짧게 보고하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까지다. 장호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최민준이 권총을 든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역시 내 놈이었군. 우리 아버지의 덫에 제대로 걸려들었어. 최민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편 연회장에서는 최 회장이 은밀하게 자리를 떠나 자신만의 비밀 통로를 통해 지하의 레드존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의 마지막 거래 상대인 해외 무기 밀매 조직의 수장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컨테이너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최첨단 미사일과 드론 부품들이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장호가 그토록 찾던 유령 컨테이너였다. 물건은 완벽합니다. 최 회장이 말했다. 이제 약속된 잔금만 치러주시면. 거래가 성사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레드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덮쳤다. 동시에 사방의 벽과 천장에서 수십 명의 검은 복면을 쓴 대원들이 소리 없이 내려왔다. 그들은 국정원 최정예 대테러 부대였다. 이 모든 것은 장호의 계획이었다. 그는 최 회장의 컴퓨터에서 마스터키뿐만 아니라 오늘 밤의 거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까지 빼돌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인후를 통해 국정원 본부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최상층에서 장호가 최민준에게 붙잡힌 것은 사실은 최 회장과 그의 거래 상대들을 완벽하게 방심시키기 위한 장호가 스스로 자처한 미끼였다. 지금 뭐하는 짓이야? 최 회장의 고함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순식간에 그의 모든 부하들이 제압되었고 차가운 총구가 그의 관자놀이에 닿았다. 최 회장, 당신을 무기 밀매 및 반국가 행위 혐의로 체포한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장호에게 지시를 내리던 바로 그 여성 요원의 목소리였다. 최 회장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상층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최민준의 광기가 폭발하고 있었다. 아버지도 끝났다고? 그럼 너도 같이 죽는 거야.
그는 장호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파괴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최민준의 광기 어린 외침이 있기 몇 시간 전, 최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들 최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요즘 그 늙은 경비놈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최민준은 김인우를 구해주던 날의 박장호의 움직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의 정체모를 배짱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자신의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최 회장은 아들의 조바심을 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노련한 사업가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민준아, 너는 아직 세상을 너무 모르는구나.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다. 우리가 가진 힘 앞에서 일개 경비원 따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최 회장은 아들처럼 어리석지 않았다. 그 역시 무언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너무나도 조용했다. 국정원이나 검찰 쪽에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들의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그는 직감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자신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칼날이 바로 그 늙은 경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그는 배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된 일이다. 최 회장이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쥐새끼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를 때가 가장 골치 아픈 법이지. 하지만 쥐새끼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준다면 그땐 사냥이 아주 쉬워지는 거란다. 그는 이번 창립 기념 행사를 거대한 덫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일부러 오늘 밤 마지막 선적이 있다는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흘렸다. 만약 자신을 노리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오늘 밤 반드시 움직일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맞이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가짜 마스터 키와 함께 조작된 거래 시간과 장소 정보를 심어두었다. 진짜 거래는 그보다 1시간 빨리 전혀 다른 비밀 장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쥐새끼가 가짜 정보를 물고 허탕을 치는 동안 자신은 유유히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다. 둘째, 그는 아들 민준에게 특명을 내렸다. 오늘 밤 연회가 시작되면 그 늙은 경비를 내 사무실로 유인해라. 그리고 내가 직접 처리해.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 손으로 마무리하는 게 맞겠지. 그는 아들에게 살인을 교사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에게 아들은 후계자라기보다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지능과 권력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박장호라는 존재를 기껏해야 국정원에서 보낸 어설픈 현장 요원 정도로 지부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자가 국정원에 살아있는 전설 망치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망치에게는 자신과 같은 늙은 여우들의 모든 속임수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박장호는 최 회장의 컴퓨터에서 마스터키를 복사하는 순간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파일의 암호화 방식, 데이터의 크기, 그리고 파일이 저장된 경로까지 모든 것이 국정원의 표준 함정 프로토콜과 정확히 일치했다. 늙은 여우가 덫을 놨군. 그는 속으로 읊조렸다. 그는 즉시 인우에게 연락했다. 플랜 B로 전환한다. 지금부터 내가 보내는 신호를 주시해. 장호는 최민준에게 붙잡힌 그 순간 일부러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기꺼이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목적은 최 회장 부자를 완벽하게 방심시키는 것이었다. 최민준이 자신을 끌고 어디론가 향하는 동안 장호는 자신의 신발 밑창에 숨겨진 초소형 추적 장치를 은밀하게 작동시켰다. 이 신호는 인우를 통해 국정원 본부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역시 내 놈이었군.
우리 아버지의 덫에 제대로 걸려들었어. 최민준의 승리감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장호는 속으로 비웃었다. 덫에 걸린 건 내 놈들이다. 어리석은 짐승들아. 최민준은 장호를 끌고 이 물류센터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거대한 소각로 앞으로 데려갔다.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리는 소각로는 그동안 최 회장이 자신의 비밀을 묻어버렸던 지옥의 아가리와도 같았다. 유언이라도 남길 기회를 주지. 최민준이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며 말했다. 아니다. 어차피 내 놈의 시체는 한 줌의 재가 될 테니 유언 따위는 필요 없겠군. 그의 뒤에서 경호원들이 장호를 둘러쌌다. 이제 그에게는 도망칠 곳도 변명할 시간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장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오히려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최민준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자의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내 아버지가 그러더냐? 내가 여기서 죽을 거라고? 그 순간 최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장호의 눈빛. 그 눈빛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순한 양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어둠의 심연과도 같았다. 늙은 여우의 함정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 함정은 호랑이를 잡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어설펐다. 거대한 소각로의 시뻘건 불길이 박장호와 최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다. 이글거리는 열기와 함께 타다 남은 폐기물들의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곳은 JW그룹의 모든 비밀과 죄악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종착역이었다. 그리고 오늘 최민준은 박장호라는 존재를 바로 이 지옥의 아가리 속으로 던져 넣어 자신들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릴 생각이었다. 내 아버지가 그러더냐? 내가 여기서 죽을 거라고? 장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소각로의 소음을 뚫고 최민준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상대를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최민준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권총과 장호를 둘러싼 중무장한 경호원들을 믿었다. 죽을 놈이 말이 많군. 그가 조롱하듯 말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쓰레기는 깨끗하게 태워버려야 한다고. 그는 장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는 낮에 장호를 짓밟았던 바로 그 순간처럼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의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말을 내뱉었다. 이번에는 진짜로 쳐도 안 죽을 수가 없을 거다. 안 그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권총 손잡이로 장호의 관자놀이를 강하게 후려쳤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장호는 비명과 함께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비명을 지른 것은 최민준 자신이었다. 장호는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그의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대로 꺾어버렸다. 우두둑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최민준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뒤틀렸다. 권총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내 놈! 최민준이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는 순간 장호의 육중한 몸이 그의 바로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의 주먹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최민준의 복부를 강타했다. 퍽! 최민준의 몸이 새우처럼 구부러지며 바닥에 처박혔다. 그 모든 것이 단 1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경호원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잠시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프로였다. 그들은 즉시 정신을 차리고 장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는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었다. 박장호라는 어수룩한 껍데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 그들의 앞에 서 있는 것은 수많은 전장을 겪으며 살아남은 인간 병기 망치였다. 그는 가장 먼저 달려든 경호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경호원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리고는 인간 방패를 그대로 집어 던져
두 명의 경호원을 동시에 쓰러뜨렸다. 그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몸 자체가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살상 도구였다. 그는 펀치 한 방에 상대의 턱뼈를 박살냈고 발차기 한 번에 무릎 관절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모든 공격은 상대의 급소를 향한 가장 효율적인 인체 파괴술이었다. 비명과 뼈 부러지는 소리가 소각로의 굉음과 뒤섞여 아비규환의 교향곡을 연주했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한때 위풍당당했던 최 회장의 최정예 경호팀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박장호만이 상처 하나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 있었다. 그의 잿빛 유니폼은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채 깨끗했다. 그는 천천히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기고 있는 최민준에게 다가갔다. 최민준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원초적인 공포와 눈앞의 괴물을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만이 가득했다. 누구야, 너 대체 누구야? 그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장호는 그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지옥의 사자처럼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놈 같은 버러지들이 감히 알아야 할 이름이 아니다. 그는 최민준을 질질 끌고 이글거리는 소각로의 문 앞으로 향했다. 시뻘건 불길이 최민준의 얼굴을 비추자 그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그의 비굴한 애원은 과거 그가 장호에게 했던 모든 만행과 겹쳐지며 지독한 아이러니를 만들어냈다. 장호는 소각로의 육중한 철문을 열었다. 지옥과도 같은 열기가 터져 나오며 최민준의 머리카락을 그을렸다. 바로 그때였다. 장호의 귓속 통신 장치에서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망치 목표 A 확보 완료. 목표 B 역시 완벽하게 통제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신호였다. 심판의 밤은 이제 막 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망치 목표 A 확보 완료. 목표 B 역시 완벽하게 통제했다. 귓속 통신 장치에서 들려온 동료의 목소리는 박장호에게 이 길고 긴 사냥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최 회장과 그의 해외 파트너들은 지하의 비밀거래 장소에서 국정원 요원들에게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의 제국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장호에게는 아직 끝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법의 심판과는 다른 그가 개인적으로 이 어린 짐승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마지막 수업이었다. 그는 최민준을 소각로의 뜨거운 열기 앞에서 놓아주었다. 최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착각이었다. 장호는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내가 그랬지. 장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뜨거운 소각로의 열기마저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쳐도 안 죽겠지, 라고. 그는 최민준이 처음 자신을 짓밟으며 했던 말을 정확하게 반복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 남자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은 말이다. 장호가 말을 이었다. 생각보다 쉽게 죽어.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나?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거지.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는 최민준의 부하들에게로 한 명씩 다가갔다. 그는 가장 먼저 장호에게 발길질을 했던 놈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 없이 그의 다리를 그대로 밟아 으스러뜨렸다. 악,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장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는 다음 놈에게로 향했다. 그놈은 장호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놈이었다. 장호는 그의 턱을 잡아 비틀어 탈골시켜 버렸다.
그는 더 이상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잔혹한 교육이었다. 그는 그들이 장호에게 가했던 모든 모욕과 폭력을 몇 배는 더한 고통으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육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한계라는 낙인을 새기고 있었다. 함부로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았을 때 어떤 끔찍한 대가가 따르는지를 그들의 뼛속 깊이 각인시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시 최민준의 앞에 섰다. 최민준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용서를 빌며 바닥을 기었다.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목숨만. 장호는 그의 비굴한 모습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목숨은 살려주지. 내 아버지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할 테니까. 그리고 너 또한 오늘을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테니. 그는 최민준의 팔 아까 권총을 들고 있던 바로 그 팔을 잡았다. 그리고는 그의 5손가락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뒤로 꺾기 시작했다. 이 손가락으로 사람을 위협했고 다음 손가락을 꺾었다. 이 손가락으로 사람을 조롱했으며 또 다음 손가락. 이 손가락으로는 감히 선량한 사람의 뺨을 때렸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최민준의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다. 그가 정신을 잃기 직전 그의 귓가에 장호의 마지막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파고들었다. 이것이 바로 내 놈이 넘지 말았어야 할 한계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장호는 소각로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뒹굴던 최민준의 권총을 집어들어 시뻘건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의 모든 죄악의 증거가 그렇게 지옥의 불길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아수라장을 한번 둘러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그들이 죽지 않을 만큼만, 하지만 평생을 장애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만큼만 정확하게 한계를 가르쳐 준 것이다. 법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가 내린 사적인 심판은 이미 완벽하게 끝이 난 후였다. 박장호가 소각로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바로 그 시각 JW그룹의 창립 기념 연회장은 여전히 화려한 불빛과 흥겨운 음악 소리로 가득했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권력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최 회장이 곧 돌아와 자신들과 축배를 들 것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터였다. 연회장의 모든 출입문이 동시에 굳게 닫혔다. 음악이 텄고 조명이 모두 꺼졌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연회장 중앙에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웃으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최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린 채 국정원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최 회장의 초라한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JW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스크린에서 장호의 동료, 여성 요원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크린에는 최 회장이 수년간 저질러온 온갖 범죄의 증거들이 쉴 새 없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비밀 장부, 무기 밀매 계약서, 정관계 로비 내역, 그리고 그의 지시로 살해되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명단까지. 그가 쌓아올린 부와 명예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진실의 파노라마였다. 연 회장 안은 경악과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최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많은 이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스크린의 마지막 장면은 지하 소각로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는 최민준과 그의 무리가 박장호를 집단으로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차례차례 응징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장호가 최민준의 손가락을 꺾으며 한계를 가르쳐주는 장면에서 영상은 멈췄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 회장의 제국은 그의 아들의 어리석은 만행과 함께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JW 그룹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을 쏟아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최 회장과 연관된 모든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최 회장과 최민주는 법정에 섰다. 최 회장은 무기징역을, 최민주는 자신의 폭행 및 살인교사 혐의와 더불어 아버지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 그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낸 한 남자, 박장호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끝나자마지 다시 세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는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누구의 칭송도 바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망치일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잊지 않았다. JW 물류센터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오만한 도련님과 그의 무리를 하룻밤 만에 정리해버리고 홀연히 사라진 전설의 경비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가 도시 전설처럼 떠돌았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가 남긴 교훈만큼은 바로 세상에는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한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한계를 넘었을 때 어떤 끔찍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경고가 되어 그곳에 남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시간이 흘러 JW 그룹 게이트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서서히 새로운 질서로 채워지고 있었다. 최 회장의 제국은 해체되었고 그 자산은 국가의 관리하에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류센터는 새로운 경영진 아래에서 이전보다 훨씬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났다. 더 이상 그곳에서 오만한 권력자의 횡포에 신음하는 노동자는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있었던 김인우. 그는 국정원의 보호 아래 증인으로 나섰던 공로를 인정받아 국정원 사이버 안보팀의 정식 요원으로 특채되었다. 그는 더 이상 소심하고 나약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용기로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웠고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냈다. 그는 이제 어둠 속에서 정의를 지키는 또 다른 망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진짜 망치 박장호는 어디로 갔을까? 그는 모든 것이 끝난 후 아주 긴 휴가를 받았다. 그는 작은 어촌 마을에 허름한 집을 하나 얻어 평범한 낚시꾼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낚고 저녁이면 갓 잡은 생선으로 소박한 식사를 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국정원 요원의 날카로움이나 위장 경비원의 피곤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오랜 세월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온 한 평범한 늙은 어부의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작은 집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그의 오랜 파트너이자 상사인 여성 요원이었다. 그녀는 평상복 차림으로 그의 앞에 작은 선물 상자를 하나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위스키 한 병이 들어 있었다. 이제 슬슬 복귀할 시간이야, 망치. 그녀가 말했다. 세상에는 아직도 내 망치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아. 장호는 대답 대신 말없이 위스키 잔을 채워 그녀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잔을 부딪혔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겨온 전우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장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에 노을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등은 여전히 산처럼 넓고 단단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의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최 회장이 자신의 탐욕스러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한계를 시험하려 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그들의 오만함을 부수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망치들이 존재하는 이유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파트너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새로운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다음 타겟은 어디지?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어둠 속에서 정의를 집행할 준비가 된 국정원의 전설 망치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름도 얼굴도 없이 영원히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며 이 세상의 썩은 부분들을 부수는 망치로서 존재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아무리 거대한 악이라도 단 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용기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작은 망치 하나쯤은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마 이 이야기가 끝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을 마신 듯한 통쾌함과 함께 한편으로는 묵직한 여운이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는 박장호라는 거대한 망치가 최민준이라는 오만한 모루를 어떻게 깨부수는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의 주먹 한 방, 한 방에 우리의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듯한 대리 만족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져가야 할 것은 단순한 복수의 짜릿함이나 권선징악의 쾌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 하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민준과 그의 무리들이 저지른 가장 끔찍하고도 어리석은 실수는 박장호라는 한 인간의 육체에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의 한계를 시험하려 들었고 더 나아가 그에게는 존중받아야 할 한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버렸습니다. 쳐도 안 죽겠지? 이 한마디 속에는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그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여기는 끔찍한 오만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박장호의 겉모습, 즉 나이든 경비원이라는 사회적 위치와 어눌한 태도만을 보고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존엄성의 경계선을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 최민준은 권총을 든 재벌 2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는 매일같이 인격적인 모독을 일삼으며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직장 상사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우리의 선의와 배려를 당연한 권리인 양 여기며 끊임없이 무리한 부탁을 해오는 친구나 지인의 얼굴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시간과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침범하는 가족의 모습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형태만 다를 뿐 우리의 소중한 경계선을 허물고 우리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히려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최민준의 폭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야기 속 박장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인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폭력의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부당함을 견뎌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답답하다고 혹은 비겁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인내는 결코 굴복이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악의와 어리석음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때까지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섣불리 움직이는 대신 더 큰 그림을 보며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당함과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맞서 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냉철하게 관망하고 나의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장호의 인내에는 명확한 목표와 기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부패한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그의 기한은 마지막 선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였습니다. 그의 인내는 결코 무기력한 체념이 아닌 목표를 향한 전략적인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참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의 이 인내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전략적인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그저 현실을 회피하고 문제를 외면하는 무기력한 체념입니까? 그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박장호가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망치를 들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내에는 끝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존엄성이라는 마지막 경계선, 즉 한계가 위협받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내면의 망치를 꺼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망치는 국정원 요원의 코드네임이었지만 저는 이 망치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망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당함에 대해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유독한 관계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편견 속에서도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박장호는 최민준과 그 무리들에게 그들이 짓밟았던 육체의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한계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들어야 할 망치는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휘둘러야 할 진짜 망치는 바로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누구도 그 가치를 함부로 훼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마음먹는 것, 나를 존중하지 않는 환경으로부터 떠나기로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고결한 망치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거울을 건네줍니다. 우리는 박장호의 모습에 감정이입하며 통쾌함을 느꼈지만 혹시 우리 안에는 작은 최민준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 누군가의 경계선을 함부로 넘지는 않았는지, 나의 편안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선의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각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존중해야 하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타인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선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드는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하다고, 당신의 존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고, 그러니 부디 당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누구도,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도 그 경계선을 함부로 넘지 못하게 하십시오. 때로는 박장호처럼 묵묵히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을 때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망치를 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고 지켜낼 때 비로소 세상 또한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쳐도 안 죽겠지? 라며 함부로 취급당할 수 있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최민준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숨겨진 망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우리가 함께 더 단단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삶의 작은 망치가 되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는 온전한 당신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면책조항, 본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단체, 사건은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며 현실의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본 콘텐츠는 오직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폭력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거나 미화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콘텐츠에 묘사된 모든 폭력적인 장면은 이야기의 극적인 효과와 주제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현실과 허구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